계속해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허리 통증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통증에 대한 각성 상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인체 내에 통증이 있게 되면 급성 통증이든 만성 통증이든 민감화라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 민감화란 통증 반응에 대해서 인체의 신경계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과정인데, 이 민감화는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 통증을 가진 환자분들과 같은 경우는 통증이 있을 거라 예견이 된 상황에서도 환자분들은 통증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같은 경우에는 통증에 대한 각성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는 가치 있는 활동들을 참여를 하는 걸 기피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특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우 백페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통증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가진 허리 통증은 일반적으로는 잘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들,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꾸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수술이나 주사와 같은 그러한 치료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또한 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자기 효능감 부족과 함께 효과적 자기관리를 위한 적응 능력의 부족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같은 불안감, 그리고 우울증 등과 같은 이러한 심리적 반응 등을 유발을 하는 거죠. 특히 이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과 같은 경우에는 만성 통증의 지속과 그리고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치료에, 그리고 치료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 10가지 잘못된 믿음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자, 이제는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통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약한 통증 강도, 그리고 장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 의료보건인을 찾는 횟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환자 교육만 잘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치료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 교육 또한 치료 중에 일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둘씩 이제 10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요통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요통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손상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침대에서 못 일어날 정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특정한 원인 없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요통이기 때문에, 요통은
저는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요통은 정말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감기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앓고 지나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는 하더라도 운동 도중에 손상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갑자기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요통이기 때문에, 요통은 굉장히 흔하고 또한 아무런 치료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요통 자체를 굉장히 불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심각한 의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레드 플래그가 있겠지만, 자, 얘는 사실 레드 플래그에 대한 공부를 해보다 보면 뭔가 잘못됐다는 티가 팍팍 나기 때문에 요통 자체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교육해 주는 것도 좋겠죠. 두 번째 사실을 보면 대부분의 요통은 좋아지게 되고요. 우리 물리치료 루틴이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사실 대부분의 요통은 딱히 큰 치료를 받지 않아도 집에서 핫팩대고 쉬거나 아니면 간단한 전기치료만 받으셔도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알려주는 건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악화되지는 않아요. 영상의학 검사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미지상에서 보여지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나이가 높을수록 악화되지만, 통증 자체는 대부분은 40, 50대 요통 환자들, 허리 통증 환자들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통은 좋아지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악화되지는 않아요. 세 번째 사실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사고방식, 두려움, 회피 반응, 그리고 회복에 대한 부정적 기대, 통증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등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있어서 조직 손상 자체보다 더 강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3번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왜 통증을 BPS 모델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통증과 같은 경우는 바이오 메디컬적인 요소들 뿐만이 아니라 사이코소셜적인 다양한 원인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해서 통증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것처럼 잘못된 믿음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동 반응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영향을 줘서 척추 자체를 계속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통증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더 강하게 통증을 느낄 수 있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방식, 특히 두려움, 회피 반응과 같은 요소들을 이제 환자들이 보이게 된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교육을 해줌으로써 만성 통증이나 아니면 허리 통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를 좀 보자면, 영상의학 검사는 현재 호소하고 있는 허리 통증의 예후와 후에 허리 통증을 겪을 가능성을 결정할 수가 없고요. 보다 나은 임상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네 번째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상의학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허리를, 그리고 자신의 몸을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물리치료 쪽에서 보자면 영상의학 검사 자체가 통증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해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모든 방향에서 실시하는 등급별 운동과 움직임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척추 건강에 도움이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할 말이 좀 있어요. 일단 다음 그림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그림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 공통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룸바 플렉션입니다.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룸바 플렉션을 되게 금기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사실 룸바 익스텐션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은 룸바 플렉션을 하게 될 때 많이 허리 통증을 호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의적인 임상가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요. 사실 원래 그 선의적인 임상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보고 나서 결국에는 슬라이드 구성을 좀 바꿨습니다. 네, 어쨌든 방송 매체에서 되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디스크는 네, 플렉션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그림이 이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허리가 아플 때 하면 안 되는 운동에 룸바 플렉션 그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그림 하나만 보고 나서 아 룸바 플렉션은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뭐 환자분들도 계시고 또한 한국에서도 특히 이제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외국의 석학들 중에 한 분도 룸바 플렉션을 거의 금기시하는 듯한 느낌의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은요, 맥켄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맥켄지 엑서사이즈의 굉장히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일 유명한 건 맥켄지 익스텐션 엑서사이즈죠. 스탠딩에서 하고 이제 프롬 포지션에서 하게 되는 이 운동 외에도 맥켄지의 평가와 치료에는 라테랄 쉬프팅이 있고 또한 룸바 플래숑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자랑 장미란 선수의 경기 모습 사진에도 역도 경기 시에 특히 이제 데드리프트 동작에서 룸바 플렉션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사이클링 선수들인데 이 사이클링 선수들도 경기를 하는 내내 룸바 플렉션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그림은 브라질리안 주짓수 게임 모습인데 이때에도 특히 이제 주짓수와 같은 경우는 당기고 밀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룸바 플렉션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이제 뭐 방어를 하는 모습에서 또한 다리를 들고 하게 되는 그런 룸바 플렉션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룸바 플렉션이 만약에 나쁘다면 이러한 스포츠 선수들과 같은 경우는요, 다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쵸? 네. 룸바 플렉션은 일단 안전합니다. 룸바 플렉션과 같은 경우는 인체 정상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오히려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적인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됐을 때 저는 그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룸바 익스텐션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룸바 플렉션 패턴을 가지는 동작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물론 해부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디스크 자체가 룸바 플렉션을 하게 됐을 때 디스크 뒤쪽을 잡아주게 되는 이제 후종인대가 더 얇아서 디스크는 뒤쪽으로 더 잘 튀어나오고 이 디스크 증상이 룸바 플렉션으로 인해서 더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이 룸바 플렉션을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언제나 항상 얘기를 했지만 척추의 모든 방향에서의 움직임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룸바 플렉션은 인체의 정상적인 움직임이고 또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척추 운동이 디스크 회복과 재생에 더 도움이 되고요. 오히려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하게 될 때 저는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룸바 플렉션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널브 모빌라이제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신경의 움직임과 그리고 신경의 적절한 길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룸바 플렉션의 움직임이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져야 하고 또한 어큐트 백페인일 경우에는요. 룸바 플렉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맥켄지에 나온 맥켄지 엑서사이즈를 구성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룸바 플렉션이기도 하고 어큐트 로우 백페인 때 환자가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플렉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됐을 때 허리 통증의 강도가 많이 나아지는 경우를 또한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룸바 플렉션은 인체에 정말 도움이 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모든 방향에서 실시하는 등급별 운동과 움직임은 안전해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방향에서 운동을 하게 됐을 때 디스크의 회복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대신에 특정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그리고 운동을 적용을 했을 때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잠시 그때 그 순간에는 특정 방향에서의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모든 방향에서 실시하는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등급별로 적용을 하게 되는 운동과 움직임은 저는 안전하고요. 당연히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6번째 사실은 앉기나 서기, 물건을 드는 동작에서 척추의 자세는 허리 통증과 그 지속성을 예측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과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본 내용이라서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반반인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시스테믹 리뷰를 저도 보았거든요. 근데 척추의 자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룸바일 로도시스, 스탠딩 상태에서의 룸바 로도시스의 각도와 같은 경우는 통증이 있는 환자들과 통증이 없는 환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척추의 자세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앉기, 서기나 물건을 드는 동작 아니면 얼마나 작업에 노출이 되었냐와 같은 요소들은 허리 통증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고를 한 논문들 또한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앉아 있을 때는 편하게 앉아 있으라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대신에 한 가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하고 있어요. 적어도 1시간 정도 아니면 1시간 반 정도에 한 번씩은 뭐 커피를 드시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가실 때 일어나시면서 데스크에서 할 수 있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들을 교육을 해주는 편입니다. 뭐 목이든 허리든. 특정 행동을 취할 때 허리의 포지션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특정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께 그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번째 도움이 되는 10가지 사실들을 좀 보자면, 약한 코 근육은 요통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을 가진 환자들 중 일부는 그들의 코를 과긴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또한 허리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강한 부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히 이완하는 것도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 또한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코 근육 훈련과 같은 경우는 요통의 허리 통증의 치료에 있어서 저는 도움이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약한 코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허리 통증을 호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코를 과긴장하는 데 포커스를 저는 좀 맞춘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코를 과긴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은 제가 생각하기엔 브레이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 근육 자체를 하루 종일 계속, 그러니까 앱도미널 머슬들을 계속 긴장을 하고 있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에 영향을 줘요. 브리딩. 브리딩에 영향을 주게 되면 횡격막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횡격막 호흡과 같은 경우에는 통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만성 통증의 지속이라든가 아니면 민감화에 따라서 7번째 사실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 근육 자체보다는 허리 근육을 하루 종일 과긴장하는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횡격막 호흡이 가능하도록, 립의 움직임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강한 부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히 이완, 즉 횡격막 호흡을 통해서 통증에 대한 각성 상태나 아니면 횡격막 호흡을 함으로써 코 근육 자체를 일상생활 도중에서도 훈련할 수 있는 양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8번째 사실을 보면, 척추 움직임과 이에 가해지는 부하는 안전하다고 하고요. 단계에 따라서 구조적인 탄력성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척추에도 일상생활 동안에 가해지게 되는 부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허리 통증에 대해서 좀 불안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활동들을 자꾸 안 하려고 하게 되죠. 일상생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됐을 때 또한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가 있게 되고, 이 부하는 가해지는 부하의 단계에 따라서 척추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나 부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이러한 탄력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통증이 있게 될 경우 자꾸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지 않게 되면 척추 주위 근육들은 자꾸 약해질 수도 있고요.
따라서 허리 통증이 재발되거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허리 통증 자체가 만성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아홉 번째 사실을 보면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것은 구조적인 손상보다는 활동, 스트레스, 감정과 같은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통증의 발생과 지속, 그리고 유지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통증에 대한 해석을 BPS, 바이오 메디컬 팩터와 함께 심리 사회적 요소까지 같이 고려를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통증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보게 되면 물론 직접적인 손상이 있어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통증이 있을 거라 예견된 상황에서도 통증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건 구조적인 손상보단 활동, 스트레스, 특히 감정과 같은 변화가 계속적으로 학습이 되고 통증의 지속에 연관이 있게 된다면 왜 우리 환자들을 보게 되면 잘 나아가다가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도 분명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면 저는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게 된다면 그 전에 무엇을 했는지 집중을 하는 편인데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딱히 큰 일은 하지 않았는데도 통증을 갑자기 호소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의 인체는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환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건 이 칼럼에 나온 것처럼 활동이나 특히 스트레스, 감정과 같은 변화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허리 통증에 대한 효과적 관리는 상대적으로 싸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이는 다음과 같은 치료들을 포함을 한다고 하네요. 환자 중심 교육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조성을 해주고요.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환자 교육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환자들의 개인적인 요소는요. 일단 신체 활동을 자꾸 촉진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운동이나 일단 사회생활도 결국에는 심리사회적인 요소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생활 그리고 통증의 해석에서 수면 건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통증에 대한 민감화가 더 잘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 건강 또한 꼭 환자를 평가를 하실 때 수면의 질이 어떤지 평가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교육을 적절히 해준다면 분명히 통증을 조절을 하는데 충분히 그리고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개인적인 그리고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된 상태와 같은 경우도 만성통증 환자의 중재에 있어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칼럼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방향성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근거 중심의 교육과 관리가 들어가 줘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제일 힘들기는 해요. 병원들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세팅이 있고 그리고 일하는 환경도 각자 다를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의사와 치료사 간의 관계가 굉장히 수직적으로 형성이 된 나라에서는 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근거 중심의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척추 자세와 움직임은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척추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의 움직임 아니면 그 움직임을 하지 않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는 건 디스크에 안 좋다, 아니면 항상 허리를 펴고 있어야 된다와 같은 교육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요. 단계별로 부하를 주고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지를 하고, 요즘엔 계속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건강한 생활.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의료기관을 찾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에서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이라고도 계속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만성질환들을 예방을 하자는 거죠. 다양한 건강한 활동들을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급성 허리 통증이 아닌 이상은 사회 그리고 직업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게 심리 사회적인 요소를 우리가 해결을 해주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더 나은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한 고충을 줄이고 자기 효능감을 형성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선행이 되어져야 환자분들께서 치료에 대해서 더 나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홍보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통증에 대한 온라인 스터디 홍보를 하나만 하고 갈게요. 통증에 대한 신경생리학적인 기전과 통증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 그리고 이 통증, 특히 근골격계 문제로 인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 그 환자분들을 어떻게 평가, 치료, 그리고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온라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혹시 근골격계 환자분들을 케어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신청과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심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내용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칼럼이나 논문이 있으면 개인적인 생각을 해석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안녕.